있습니다. 그 6장, 7장 2장 나가긴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6장, 7장을 나가도록 할 거니까 너무 분량이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장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정부의 신규 주택 분양 규제, 분양주택 시장과 중고주택 시장의 뭐 상호 연관성 이렇게 있는데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정부의 신규 주택 분양 규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을 한번 보면은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해서 규제책을 펴는 이유는 시장 실패에서 기인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시장 실패에서 시장 결합에서만 비롯된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정부 규제가 시장 실패라는 이유만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 규제의 대부분이 1차적으로 시장 실패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지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정말로 시장 실패여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고전적 가정이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죠. 어찌됐건 시장 실패는 무엇이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요인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경쟁이다. 둘째는 정보의 불완전성이고요. 셋째는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는 비배타성, 비경합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넷 번째는 외부 효과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그 시장 실패의 의미와 시장 실패 요인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를 첫 번째 그 불완전한 경쟁. 불완전한 경쟁은 무엇이냐? 독점 기업 아니면 과점 기업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런 이제 독점 기업, 과점 기업을 이제 독과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의 편중을 만들게 되고 그 역진적인 소득 분배를 발생하게 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들은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고 또 경쟁, 기술 혁신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방만한 경영, 그 다음 비효율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완전한 경쟁, 독과점을 들 수가 있겠고, 둘째는 정보의 불완전성이다.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경쟁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정보가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런 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고 정보의 불완전성이라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장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니까 이런 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서 서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정보의 불완전성. 세 번째, 공공재의 존재. 이거는 이제 비배타성, 비경합성 이런 건데 이 공공재는 어떤 사람도 그것이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른 사람의 소비로 인해서 나의 소비가 지장을 받는다거나 소비에서 얻는 효율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공공재는. 그래서 시장 기능과 사적 교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공급과 배분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 실패의 어떤 의미, 요인이 되겠고요. 순수 공공재는 국방, 치안, 방송 등이 있고요. 지역 공공재는 도로, 교량, 공원, 소방 등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외부 효과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 이외에 그 소비에 참여하지는 않는 타인에게 사회적 혜택, 특히 해악을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작은 경우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외부 경제라고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경제로는, 외부 불경제로는 사회적 해악을 유발하는 공해, 소음, 대기, 수질, 전염병이 있고, 외부 경제는 아름다운 정원, 방역.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장은 되게 중요한데,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지니고 있고, 현실에서는 결함과 실패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결함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유를 만들고 있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 경제의 안정과 성장, 경제의 정의의 실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서의 정부 개입은 주택시장이 아니고 독특한 불안정성에 기인할 수가 있다. 기인한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 결합과 유사성이 있으면서 주택이 지닌 상품적 특성에서 연유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불안전은 지금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주택시장이 지닌 독특한 불완전성에서 나타난다고 했듯이 어떤 독특한 불완전성에서 기인을 하는데, 그럼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은 뭐냐? 첫 번째, 주택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두 번째는 외부 효과이다. 세 번째는 고가의 상품이다. 네 번째는 긴 생산기간. 다섯 번째는 높은 거래 비용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비대칭 정보라는 거, 주택의 비대칭 정보, 정보라는 게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경제 주체 간에 그 불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택은 소비자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비대칭은 공급자,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사업 주체, 하청업체 간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거는 주택 부문에 한정하여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정상주택 부근에 불량주택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 가치가 하락을 하거나 높은 건물 때문에 주택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상품이라는 거는 세 번째, 연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싼 게 이제 고가의 상품이 되겠죠, 주택. 그래서 고가의 상품이고 평생 몇 번 거래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긴 생산 기간이 있다. 이거는 다른 소비 제품에 비해서 생산 기간이 길다는 거죠. 공산품 같은 경우는 뭐 몇 초, 몇 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이고 건설 쪽이다 보니 만드는데 완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이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주택에 대한 그 공급이 더디다. 그리고 공급을 더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다섯 번째는 높은 거래 비용과 상품의 이동이 아니고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동산은 어때요? 부중성과 부동성이 있다 그랬죠. 사람이 이동해야 된다는 건 부동성이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주택은 토지 이용, 토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쫓아다녀서 어떤 행정적인 거, 정책적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을 개입하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개입하는 이유를 합리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실패라는 이유를 붙인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의 개입은 주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불안전성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주택의 불안전성은 어떤 게 있나? 주택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의 효과, 고가의 상품, 긴 생산기간, 높은 거래 비용과 상품의 이동이 아닌 사람의 이동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불안정성에 기인한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배워봤고요. 다음, 정부의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의 배경을 보면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둘째는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임차 가구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 주택 가격 안정과 임차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과 같이 연계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예방과 근절, 거래질서 확립, 일부 기업 독과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분양가 규제에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되죠. 분양가 규제에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가 규제는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을 시켰고 공급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 가격과 분양가 가격 간의 차이가 생겨서 아파트 투기의 유인이 됐고요. 분양가 규제는 주택 가소비와 저소득층의 어떤 주택난의 심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생산업체 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택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그 택지 공급 제약으로 주택 공급이 비탄력성이 됐고요.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분양 가격 폐지할 경우 채권이 발행 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국민주택 기금 재원 감소가 돼요. 이럴 경우에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주택 청약 저축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 수익성이 높은 대형 호화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어떤 부담이 가중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3년에서 89년은 분양가격이 유지가 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25.6%.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요. 청약이 124대 1. 뭐 이렇게 일어나죠. 민간 자치보다 지방자치보다 40%, 한국감정원보다 100에서 150% 뭐 이렇게 됐고요. 1983년도에 코어제라는 걸 이제 실시를 했는데 25.7평 초과의 민간 아파트에 채권 입찰제를 도입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건설사의 폭리를 막기 위한 거고 투기를 막기 위한 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어제라는 걸 도입을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게 됐고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이었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9월에 다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1988년 민간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자율화가 이제 실시가 됐고요. 이때는 이제 원가 연동제, 하도급 업체에다가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건설업계 도산을 맞게 됐죠. 도산. IMF가 터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998년에 2만여 개 업체가 이제 도산을 하게 되고 98년도에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도산한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해주고 조금 법들이 규제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겠죠. 30년 동안 민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70년대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고 2000년대 초에도 뭐 그런 정도가 생겼는데 10년 주기마다 좀 다르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좋은 점수 CD에 많이 지금 편중이 돼 있네요. CDEF에 집값 안정에 가장 기여한 정책은 9.13 대책,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집값 상승률 부추긴 정책은 87 대책, 12.12 대책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9.13 대책, 87 대책, 12.12 대책은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찾아서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7년간 LH에 접수된 층간소음의 민원 현황들이 이제 나오는데 분쟁에 대한 거, 설계 시공 기준, 이웃 간 주의사항 안내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2013년도엔 79건, 2014년도 119, 2015년 109, 2016년도에 급속히 더 많이 늘었네요. 2017년도에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016년도 160건, 17년도 244, 2018년도에 297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수별로 LH에서 조사한 내용들이고요. 정부 주택 시장 개입의 아까 내용들을 대략 얘기했는데 1977년부터 처음 실시하려고 공용주택법 이게 77년도에 실시가 됐고요. 1983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했고 2007년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만들어서 민간택지 제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적용 기준 완화를 시켰는데 2020년도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건축비와 택지비의 어떤 분양가가 올라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정했던 거, 근데 분양가 산출 방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23가지가 나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주택 시장 개입의 이유들은 시장 실패라고 하는 어떤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고요. 또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고 23개의 법들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 자율화와 향후 대책을 보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생산 감소, 성장 하락 등의 어떤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수요가 위축되고요. 미분양 주택이 증대되고, 또 주택 산업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정부의 시장 간섭 수단인 주택 가격 규제 체제는 정당성이 좀 퇴색이 돼가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해야 할 4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이나 주택 산업 여건, 도시 관리적 차원이나 대외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보고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는 90년대 중반 OECD 가입을 했고 97년도에 IMF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변화가 아주 이 기점으로, IMF라는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세계와 IMF 구조조정 등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를 육성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자재 설계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부동산 임대나 분양업 개방에 대체해야 하는 등 분양가 자율화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1998년 이후에 신규 주택 분양 규제는 거의 자율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이런 분양가 자율화와 동시에 보조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요. 이런 연구들을 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 2가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파급 효과를 구별을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보완 정책에 변수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보완책이라는 것을 실시할 경우에 자율화라는 충격을 단기적으로 잘 좀 흡수할 수 있는 물가, 임금, 부동산 가격 등 부정적인 영향 없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주택시장 내부에서 서울 인근 대단히 택지 개발을 포함한 택지 공급과 통화 공급을 함께 이제 함으로 인해서 가격 충격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결과가 추인이 됐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죠. 그래서 경기 순환 변동 주기는 주택, 부동산의 어떤 경기 변동을 예고 선행하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경기 악화로 지금은 침체 국면에 있지만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상정해서 주택 건설업자 간 원활한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와 향후 대책을 보면 유효 수요의 입각,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 질서 재편을 해야 되겠고요. 주택 산업 여건으로 공정한 경쟁 유도, 다품종 소량 생산, 품질 및 유형관리, 개발금융 등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도시 관리적 차원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고요. 세계화, IMF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민간 개발업자 육성과 자재 설계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부동산 임대, 분양업 개방을 대처해야 되겠죠. 1998년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는 거의 자율화됐고요. 다시 규제를 했다가 자율화가 됐다가 규제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어, 1995년 11월에는 일부 지역 중대형 분양 가구 분양가 규제 폐지를 했고, 96년 6월은 단독이나 연립 분양가 규제 해지를 했고요. 96년 12월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제외한 분양가격 자율화, 97년 5월에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했고요. 98년 1월 수도권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98년 12월은 수도권 공용개발 택지에 관한 분양가 자율화, 98년 12월 수도권 내 공공개발 택지에 민영 아파트에 관한 분양가 자율화, 99년 1월에는 분양가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의 주요 선결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주택 수요 측면이 있고요. 주택 공급 측면, 주택 금융 측면, 주택 조세 측면, 주택 배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수요 측면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인데, 소비자 권익보호를 보시면 주택의 조기 분양제도 폐지, 주택 감리 및 준공검사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주택 성능 보증 제도가 있고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은 공용개발 택지의 조기 분양제도 폐지, 민간주택의 중소형화 유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 측면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주택 공급 측면은 택지 인력 자재 공급 확대, 주택 가격의 과다 인상 방지가 있는데, 택지 인력 자재 공급 확대를 보면 공용개발 택지의 조기 분양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이용의 규제 완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고요. 인력 절감 공법의 개발 및 인력 수급에 어떻게 조절을 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주택 자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주택 가격의 과다 인상 방지가 있는데, 가격은 카르텔의 결성 및 담합 인상을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택 금융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채권의 확대, 정부 재정의 공공주택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요. 채권 입찰제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겠다 하겠고요. 청약예금의 감소에 따른 대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 측면에서 주택 대출의 확대로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공급 확대, 주택 건설 자금의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주택 조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생산자의 과세 강화, 주택 소비자의 과세 강화를 둘 수가 있겠는데, 주택 생산자의 과세 강화는 주택 생산 기업의 과다 이윤을 환수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주택 소비자의 과세 강화는 대형 호화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배분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 분양제도의 개편인데, 분양 대기자의 기득권 처리, 신규 대상자의 배분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한국주택은행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분양가격 규제의 경제적 효과, 92년도에 나온 거니까 지금의 어떤 그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내용들하고는 많이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만 해도 20가지 이상의 정책과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이 내용들이니까 이 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런 과정의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장 주택 순환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주택 순환 가정. 주택 순환 가정 개념이 있는데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주택시장 경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사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가정이고요. 가정의 근거지가 주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은 은신처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재생산, 또 삶의 보금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택에서 주택 순환 가정은 라이프 사이클과 함께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심각성은 주택의 부족 문제에서 이제 기인하고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뭐 주택 부족, 전체적인 주택 보급률이나 부족은 심각하지는 않고요. 지역적으로 부족한 주택 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민의 주택 서비스의 구축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규모는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2010년대 이후의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심각한 주택 부족 상황에서 주택이 대량으로 단기간에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시간차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할 수는 없는 거죠. 주택이 지닌 어떤 특성 때문에 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죠, 또한. 그리고 신규 주택이 공급이 돼도 주택 구입 능력이나 유지할 만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여러 국가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국가에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제도를 규제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각 국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주택 순환은 이제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주택 순환 과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이 주택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택 순환 과정을 배우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오래전부터 주택 순환 과정 이론에 대해서 논의됐고요. 이런 논의에 의해서 주택 정책을 수립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분야의 누적 효과를 겨냥한 접근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에서는 필터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택 순환 과정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하면서 빈집이 생기겠죠. 공가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이제 발생이 된다. 주택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구 소득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상향적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질이 나빠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가구 소득이 떨어져서 그 위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향적 순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순환 과정, 필터링 과정은 상향적 순환 과정과 하향적 순환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택 순환 현상의 핵심은 공가 형성, 그리고 이 공가를 차지하는 가구의 이동에 관한 것이 주택 순환 현상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신규 주택 건설하고요.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주택 순환 현상이다. 벌어지고 있다. 필터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도시에 살면서 지금까지 거주해오던 주택을 공가로 둔 채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 순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새롭게 탄생한 가구들, 신규 주택이 되겠죠. 아니면 이동이 되겠죠. 결혼, 다른 지방에서 해당 도시로 이사온 가구의 경우, 또 신규 주택에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집이 파괴된 경우, 멸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택 순환 과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주택 순환 과정의 어떤 학문적 관심과 연결된 부분이 도시지리 연구와 주택시장 연구 두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순환 과정은 주거 이동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주택시장의 어떤 동태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동태적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주택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한 개인의 인생에 맞춰서 모든 것도 변화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하기 마련인데 주택 순환 과정이라는 것도 한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주택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겠는 거죠. 상향적 변화, 하향적 변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순환 과정은
동태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주거 이동은 이주자의 이주 형태에 대한 미시적 설명과 도시 공간 구조에서 어떤 역동적인 이동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거 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은 치니까 천이. 그러니까 주택 순환 과정에서 생애 주기 모형, 상세 모형 두 가지가 있는데 치니까 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이론은요. 호이트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 학자들의 연구 20년대 고전적 생태학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욕 시카고 생태학파에 의해서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주택 부분의 순환 과정은 그 개념과 인식이 19세기부터 주택에 대한 개념, 인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19세기부터.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 날로 커졌기 때문에 이런 주택 부문 순환 가정 개념 인식도 19세기부터 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카고, 뉴욕, 시카고 학파, 생태학파에 의해 가지고 고전 생태학 연구는 주거지 변화와 가구 이동에 대한 연구로 도시가 성장을 하고 그 도시는 도심으로부터 외곽지로 퍼지는 동심원 이론을 얘기한 버제스 동심원 구조설이 대표적으로 고전 생태학 연구 학파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제스 모델은 폭이 일정하지 않은 5개의 동심원 지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게 동심원 이론인데 제1지대는 중심 업무지대, 제2지대는 점이지대, 제3지대는 저소득주택, 제4지대는 중류중주택지대, 제5지대는 통근자 지대라고 해서 버제스의 모델 동심원 이론이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도시 성장이라는 거는 버제스 모델이 시카고 생태학파의 논리에 접목이 된다. 버제스 이론을 썼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요. 도시 성장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도심부에 이입이 돼서 계속 외곽지역으로 이동해가는 이입자의 이주 과정에 의해 결정이 된다. 도시 성장은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입자의 이주 과정을 치니까 천이의 연속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입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들어온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되는 거를 치니까 천이의 연속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1939년에 호이트는 고소득층은 주거지역의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주택 순환에 관한 개념을 아주 세밀히 소개를 했습니다. 6가지가 나오죠. 그 세밀한 내용 중에 신규 주택 건설은 도시 교외 지역에서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주로 이 도시 교외 지역에는 고소득층의 주민이 거주를 한다고 주택 순환에 관한 개념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구들은 새로운 주택, 그리고 사회주의에 맞는 주택, 공간이 좀 더 넓은 주택을 선호하게 됐다 하는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 재분배 문제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소득의 증대는 소득이 증가죠. 고소득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네 번째는 저소득층은 자기들과 유사한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소득과 뭐 아니면 환경, 학맥, 인맥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고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격차가 너무 나거나 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융화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어울려 거주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호이트 모델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택 단위당 가격의 하락이 가구 상향 이동을 유도하고요. 가구 상향 이동을 할 때 이전 비용은 과다한 이전 비용이 없다고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 관련 기관들이 있어요. 주택주와 부동산 기관, 주택금융기관 등의 역할은 최소화된 상태고 이러한 기관들이 주민의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이트 모델은 주택시장 연구에 있어서 주택 순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설득력 있는 가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 이론이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실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주택 순환 현상을 응용하는 주택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펴왔다. 주택 순환 현상을 응용해서 주택 정책을 펴왔다 하는 거고요. 이런 정책적인 근거는 새로운 주택을 도시 교외 지역으로 공급하면 고소득층은 도심에서 교외로 이동하게 되고 또 고소득층이 살았던 중고주택은 그들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 반값으로 차지하는 주택 순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호이트 모델은 주장을 하고 논리를 펴왔는데 그런데 영원한 건 없는 것이죠. 영원한 건 없어요. 호이트 모델은 1960년대 와서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요.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순환 과정 모델은 주택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주택 정책의 기본으로 삼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소득이 향상되면서 교외 외곽에 호화롭고 넓은 주택으로 이동을 하지만 결국은 공공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적인 차원을 염두에 둔 거죠. 벌써 그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별로 없다 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하는 거를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논의하고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 공공성, 복지적인 차원이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국가 주택보조금이 또 아니면 다른 혜택이 주택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저소득계층에게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호이트 모델을 비판한 학자들의 내용 얘기들인 거죠. 세 번째는 주택순환의 메커니즘이 실제 작용을 해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주택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니까 주택순환 논리를 적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다급한 저소득층에게는 비현실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인 거죠. 비현실적이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죠. 사실은. 네 번째는 주택순환 가정을 염두에 둔 주택정책은 자칫하면 주거지역의 도시 교외화 확산을 촉진한다. 그리고 확산 촉진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트 모델이 꽤 오랫동안 타당하다고 여겨서 많이 이론을 사용을 했는데 60년대에 와서 여러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어요. 그 비판이 바로 이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으로서의 주택 순화가 필요하다. 오늘날에 와서는 주택 시장의 연구에 있어서 주택의 동태적인 연구가 주택 순환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주택의 동태적인 면 연구가 필요한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소득의 문제, 인구의 변화 문제, 인간의 주택 선호 문제, 주택 공급 요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의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가장 이제 호이트 모델에서도 중요하게 나왔어요. 주택 순환 가정은 소득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구 소득에 관한 호이트는 어떤 특정 그룹 고소득층만 고려했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가구 이동에 관해서 실제 소득이 증대해서 이동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그 숫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이제 고소득층이 신규 주택으로 이동하는 양이 많지가 않다 보면 그들이 떠난 주택, 공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공가는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서비스가 좀 어려울 거다. 향상이 어려울 거라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고주택 가격의 하락이 주택순환 가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득의 증대에 관한 호이트 이론의 모순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인구의 변화. 인구의 증가를 얘기를 해요. 이 교재에서는. 요즘은 반대로 뭐예요? 인구의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만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 순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전에는 인구 증가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된다. 근데 요즘의 이론은 인구의 감소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는 주택 수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급속한 인구 증가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차질이 인구 증가만큼 주택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속한 인구 증가는 주택 가격 변화, 신규 중고 주택 가격을 상승하게 하고요. 저소득계층 가구가 질이 좋은 중고 주택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거죠. 여기서도. 세 번째는 인간의 어떤 주택 선호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또 인간의 주택 선호에 대해서 호이트 모델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선호에 관한 주요한 요인들을 새로운 주택 첫 번째,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해서 새 것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이 이제 소득 탄력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이러한 주택에 대한 선호 및 선택의 기회가 고소득층에게만 국한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넓은 공간을 지닌 주택 수요는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소득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호에 대해서는 각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니까 동일 소득 계층에 속하는 가구라도 주택 선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택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얘기죠. 호이트 모델에서 주장하는 고소득층 가구의 도시계획 주거지 선호 과정은 근래에 와서 그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해요. 70년대 후반부터는 유럽, 미국도 도시 회춘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저소득계층의 도심 주거지역에서 부유한 교외 거주 가구들이 이주해 오고 있고요. 그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택 선호는 소득과 관련 없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요인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 공급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 모델의 가정은 신규 주택 공급이 고소득계층 가구의 이동을 유발을 한다. 그래서 공가가 발생하면 그 공가는 고소득층 계층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신규로 공급된 주택이 모두 고소득계층의 가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이 고소득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부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분양되거나 임대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고소득층에게 주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양한 과정으로 주택 순환을 봐야 되는데 호이트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그 중에 소득의 증대, 인구 변화, 인간의 주택 선호, 주택 공급 요인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